금리 인하는 되겠지만 생각만큼 금리 인하가 녹록하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서서히 잠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에브리싱 랠리를 외치던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식도 흔들리고 그 잘 나가던 금값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5년은 딱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 발 앞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상인 증권 백영찬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브리싱 랠리 좋았는데 이 환율 랠리는 우리한테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환율 랠리는 무서워요. 뭐 우리 근데 이제 모든 게 양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환율에 포커스만 하시는데 너무 길어질까 짧게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간 수출기업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유가를 많이 사오고 있는데 원유를 원유 가격은 계속 안정될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일정 물가는 좀 안정될 수는 있으니까 환율이 5% 10% 뛰는 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당장 기름값이 좀 오른 것 같던데요. 저도 최근에 주유해보니 1,700원 정도? 1,700원. 네. 근데 유가는 내년에 더 10불 정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올해 평균 WTI 가격이 68달러였습니다. 배럴당. 지금 58달러인가? 59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평균 유가는 저희는 57불까지도 빠질 거라 보고 있어서 다시 1분기에 좀 올라갈 겁니다. 다시 60불 초반으로 올라가는데 평균 유가는 올해 평균 유가가 68달러였는데 내년에는 58달러니까 많이 좀 하락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또 뭐 1,600원, 1,700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경제 체력이 좋고 수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투자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지만 아마 올라도 1,500원, 1,510원, 1,505원 뭐 이게 아마 가장 상방이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내년 환율 뷰는 한 1,480원? 네, 평균 환율은 1,480원을 좀 최근에 리비전을 업했습니다. 기초. 최초에는 1,440원대를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규모로 봐서는 1,480원 평균 환율을 본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최해 보건데 하락은 아마 1,450원? 하단은 1,450원? 상단은 1,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환율만 보면 이러다 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안을 갖기 충분한 숫자긴 한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만 보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국영수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삼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달러도 약세였고 저물가, 저달러. 네. 근데 센터장님의 뷰는 그 삼저가 내년쯤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두 개는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미 유가는 저유가가 된 거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으니까요. 2023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유가 확실히 된 겁니다. 저유가는 확실히 됐고 그 이유는 오펙의 증산이 계속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올라서 수입 물가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부동산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가도 조금 저물가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물가. 그리고 이제 달러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환율 측면은 이제 삼전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달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왔으니까 환율은 an정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좀 부연드리면 IMF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게 벌써 한 28, 9년 전입니다. 그때 물가지수, 그다음 주택가격지수와 환율 2,000원과 지금 1,500원은 좀 달라졌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다고 보면 그때 임팩트로 보면 제가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0원 정도 가야 그때 같은 환율의 충격, 공포가 있을 것 같고요. 1,500원, 1,520원, 1,530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1,400원만 돼도 사람들이 헉 하면서 뭐 이러다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졌는데 이게 1,400원이 거의 고착화되는 분위기라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는 고환율 시대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대미 흑자는 나오고 있는 대중적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율이 제일 강세할 때 언제냐면 2007, 8, 9년도 한번 회귀해 보시면 그때 환율이 1,000원 밑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거의 1등을 했습니다. 사용해 보면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 조선, 그다음 TV, 일본은 많이 제꼈고 중국은 따라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흑자도 있었지만 대중에서 흑자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중국인들도 우리 원화를 바꿔야 되고 미국인도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중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화를 우리가 좀 찾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00원 내외 환율은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환율이지 그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보고 있어요. 투자를 통해서 현금이 유출된 거에서
환율이 낮아졌다면 그 현금 유출을 통해서 결국 GNI나 우리가 아는 어떤 국부가 창출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오르지 않고 이제 저유가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율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쇄했죠.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68불에서 58불이면 환율 유가가 지금 한 15%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450원에서 15% 이상 오른다는 거면 30원 이상 올라야 되는데 아니 50원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상쇄한 거죠. 항상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올랐지만 네. 천연가스 가격도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왜 전기차 보조금 끝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저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원래 그거는 저유가를 이끌어야죠. 원래 전기차 보조금 줄였으면 휘발유 차를 많이 할 건데 사실 네. 나중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휘발유 소비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연비가 개선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쪽의 수요는 계속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유가가 되는 이유는 이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봐야겠죠.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이 있다 보니까 저유가가 되는 거고 원유 수요는 만만하게 전 세계적으로 1, 2%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라는 거는 원유 수요는 가격에는 좀 비탄력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실생활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수요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원유 공급이 많습니다. 오펙이 그동안 감산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증산으로 연결되다 보니 원유 가격이 구조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달러 강세에 초점을 두기보다 원화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인데 이제 원화하고 엔화는 예, 보통 예. 페어로 같이 가잖아요. 예, 근데 예. 엔화 약세 때문에 이제 원화도 약세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는 분위기고 우리는 맞아요. 절대 못 올리는 못 분위기잖아요. 올리죠. 예. 네, 이렇게 되면 또 계속 원화만 더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이제 올릴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올릴 의지가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는 매우 버겁죠. 물론 뭐 하는 총재님은 부동산이 중요하면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절대 얘기는 못 하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대출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많이 조사해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여력은 거의 없다 보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년에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엔화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약세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달러에 대비해서도 아까 미국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세인데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수출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늘 겁니다. 그 얘기는 원화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1,500원 상단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국내에서 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예, 네, 예. 해외 주식에 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국내로 예, 들어오는 예. 돈과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200억 불이 더 많이 나갔다고. 그 정도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고. 그 200억 불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연간 그 대미 투자에 나가는 돈하고 그렇죠. 똑같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수준이죠. 네, 그거 계속 나갈 일만 있지 않나. 이 달러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규칙적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국장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전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보다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봤을 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보다 두세 번 정도 상승률을 많이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그다음에 2015년, 16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왜 그렇게 보냐면 저희가 가장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번 저 말고도 다른 증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지난 2년간 글로벌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까지 소외됐었거든요. 지금 오른 거 올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오른 증시가 됐지만 2년, 3년 누적을 보면 네. 여전히 포워드 PER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어떤 이익 가치를 본 PER이라는 승수를 봤을 때는 15배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S&P 500이나 아니면 유로 지수나 아니면 이런 거에 비해서도 확실히 낮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증시의 적극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 네. 최근에는 상법 개정 3차 안도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진행될 거고요. 대주주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네. 진짜 대주주들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건 일부의 이야기고 대부분은 이제 승계도 어느 정도 됐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고 또 우리나라 기초 체력들인 조선,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기들이 아직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증시 상승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원화가 계속 약세인 걸 가지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건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이면 그 해지 수단으로 금에 또 관심을 많이 네, 갖잖아요. 예, 예, 예. 금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가요? 금은 지난 2년간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요즘은 어디 돌잔치를 못 가겠어요. 근데 금은 최근에 상승률은 둔화되더라도 내년에 상승은 추가적으로 계속 15에서 20%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금리의 인하죠. 보통 채권이 있고 사회자님 보시기에 채권이 있고 금이 있다면
금의 유일한 단점은 제일 좋은 건 황금성이죠.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네. 전쟁의 나라들에 금은 꼭 챙겨서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를 안 주죠. 근데 정확히 지금 네. 채권 만약 미국 국채 10년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그만큼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유일한 약점은 이자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드린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한두 번 이상 더 할 거고 그럼 실제 금리가 물가 상승률 만약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채권의 매력이 좀 빠지겠죠. 네. 그럼 금에 대한 매력은 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의 매력이 좋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눌릴 수는 있지만 금리 하락기가 맞다면 금을 던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수요예요. 최근에 10년간 금이 많이 올랐던 중에 이유는 우리가 뭐 금 반지를 하고 뭐 금목걸이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용 금 수요도 뭐 1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앙은행 매입 수요가 50%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금이 크게는 이제 3단계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첫 단계가 중앙은행의 어떤 매입이 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 국채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러시아, 중국 등이 합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아요. 최근 정치적 요인도 보면 미국을 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주 싹 붙어 있는 상황이란 얘기는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금에 대한 수요를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실질금리 하락과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면 금의 채굴량을 봤을 때는 또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기를 중앙은행의 금 매입으로 보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발 맞습니다. 그 트럼프가 리스크? 불확실성, 리스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불확실할 때 또 금이 무조건 오르는 현상이 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올랐던 거고. 또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예. 근데 트럼프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이 기간에 여전히 그 불안한 리스크는 남아 있을 거고 그거는 오히려 금 자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가요? 트럼프 집권 2기에서의 그 리스크 요인이 반영되는 거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에 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어떤 법안 상정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리스크는 조금 덜 반영될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금리의 인하,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매입, 마지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의 어떤 리스크들, 예. 그러니까 긴장도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긴장이 되고 이런 측면들은 금 가격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달러 갈까요?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균 금달러가 4,800달러 트라이온스로 봤거든요. 네. 그 얘기는 상단을 5,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평균이 4,8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보통 포트폴리오에서 한 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걸 권하십니까? 근데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자기의 자금이 있을 때 그럼 주식도 사셔야 되고 채권도 사셔야 되고 금도 사셔야 될 텐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금을 30% 정도를 담자고 얘기했을 텐데 금의 비중은 이제 30에서 조금 줄이는 20% 정도가 맞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자산이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비트코인 자산도 한 4, 5% 정도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네. 여전히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 채권, 비트코인 순서가 아닌가? 네. 결국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AI 거품론 그리고 유동성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환율도 유동성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QE를 많이 한 상황이 없었잖아요. 지난 10년간, 20년간 지난 10년간.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QE를 하고도 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 게 오히려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한 게 저는 좀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자산화된 게 모든 자산이 올랐지만 금 가격이 정말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을 거고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자산자산 가상화폐라는 자산이 또 생긴 것도 일부 유동성을 흡수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여전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동산도 자꾸 우리나라도 많이 제도를 통해서 막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도 차별화되고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걸로 금리 보시나요? 인하는 네. 되겠지만 생각만큼 금리 인하가 녹록하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네. 서서히 잠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기존 전망들이 2번 많이 보는데 3번 인하를 예상했다면 한 번에서 2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센터장님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4분기를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는 네, 주식 매수의 말씀하셨는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뷰는 유효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세 상승기의 조정은 항상 있어 왔고요. 4분기에 증시의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12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상승을 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만끽할 수밖에 없죠.
전략적으로 연내에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반도체나 조선 그다음에 전력의 이익이 아마 지금보다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20에서 30%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부 반영했죠, 주가에. 반영했는데 다시 4,000미리로 빠졌고 오늘도 전강 후약 약간 모습을 보였거든요. 3,857 정도 포인트였는데 그 외에 저는 이제 안 오른 종목 업종 중에 추천하는 게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우주항공, 로봇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어서 우주항공 로봇 이렇게 그런 섹터들이 아마 이 반도체 다음을 또 리턴을 받아서 바톤 터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색깔도 달라질 수 바뀔 있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주도주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시장을 봐도 농심하고 오뚜기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지금 삼양의 불닭이 예. 거의 지금 수직 상승으로 그래프만 봐도 확 그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혁신이 이제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인데 어떤 업종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네. 올랐죠. 근데 제가 드리는 바이오는 우리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들 분할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네.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CDMO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생물보안법이란 것을 아직 전격적으로 도입을 안 했지만 그것이 도입하면 중국에 있는 CDMO 기업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이오의 버블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2014, 15, 16년에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서 나름대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네.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바이오 기업들의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 특허, 신약 개발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코스피 바이오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장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웅제약, 한미약품 같은 것까지도 본다면 충분히 어떤 혁신이 일어날 거고 지금 사회진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라면 산업은 지난 50년간 아니 30년간 거의 농심이 주도적으로 1등을 해왔는데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SNS라든가 그다음 대미 수출을 통해서 시가총액을 역전해서 농심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K컬처에 관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던 지금 K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하이브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도 있지만 네. 지금 저는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기업들도 추가적인 또 라면 사업 같은 성장성이 있을 거고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1등을 했지만 CJ는 바이오 사업 때문에 조금 주가가 네. 못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K푸드 일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K컬처 그다음에 엔터레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고 그다음 바이오가 대장을 끌고 오고 그다음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좋게 보는 게 전력기기는 지금 전기가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매년 신규로 나오는 전기 수요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해서 너무 기하급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전력망을 까는 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주가가 많이 갔지만 길게 보면 지금 ESS라든가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게 결론은 태양광과 결집하고 태양광과 ESS가 만나서 결국 전력 산업의 중요한 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차적인 전력 산업은 전력 기기를 만드는 기업과 전선 기업이었다면 내년 정도에 이제 바톤 터치가 하는 게 ESS와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이 뭔가 전기 사업으로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에 ESS 출하량이 거의 2배 이상 느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를 봐서는 10% 20%밖에 안 되겠지만 네. 성장률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광의의 개념의 전력기기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오나 K컬처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전력기기와 어떤 에너지 산업들 네. 그런 것들은 바톤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내년도 코스피 밴드 상자를 한 4,750 정도 맞습니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4,750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5천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이게 저는 증시인들로서 좀 책임감을 좀 갖고 싶었던,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계시지만 5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의 이제 5천을 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3천 밴드에서 이제 4천 밴드로 돼서 이제 5천 밴드가 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은 5천 포인트를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 슈팅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제 말은 안정적으로 4,500에서 5,500이라고 하는 그런 밴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로봇 산업, 우주항공 이런 차세 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 비중을 올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시점은 지금 내년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쪽에서 저희가 4, 5년 계획을 가고 있고 그래서 2030년 전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당장 내년이라고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저희들은 4,750으로 보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4분기하고 1분기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네. 이걸 잘 향후해서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하반기. 예,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매도에 뭐 매도라고까지는 뭐 조심스럽죠. 뭐 내년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사시는 것이 훨씬 내년 4,750 맞다면 저희 뷰가 맞다면 지금은 4,000 밑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도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올해 4분기, 1분기의 매수의 기회를 좀 용기를 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이 늘면서 이제 멀티플이 증가하는 멀티플 상승하겠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대세 상승기 이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EPS가 내년에는 백로그 때문에 더 이제 느는데 이제 멀티플가 더 올라가니까 P 곱하기 2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뷰를 보시는 거죠. 주가에 반영했을 겁니다. 뭐 당연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주가에다 반영했기 때문에 3천에서 4천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근데 맞는데 3천에서 3,500까지는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올라온 거지 내년 실적을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희가 보기에도 지난 2년간 소외됐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3,500에서 4,000까지 간 거는 내년 실적을 조금씩 반영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15%를 반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50% 반영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빠질 때는 이제 사실 용기가 나지 않고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시장에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주식시장 뭐 오랫동안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는 게 하락 시점에 반드시 매수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때가 아니면 주식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 살 수는 없거든요. 4, 5%씩 오르는 주식을. 그래서 지금이라 오늘 같은 것도 약간 오후에 조정이 있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좀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뭐 조금씩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아닌 거죠. 레버리지는 왜냐하면 조급해집니다. 자기의 투자 판단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조급성은 투자 판단을 흐르게 할 수밖에 없어서 웬만하면 레버리지를 좀 지양하고 싶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여전한 시장이지만 불안감이 상존하는 만큼 투자에는 그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상상인증권 백영찬 센터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